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웹소설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웹소설 작가예요. 물론 필명이기도 하고 제가 웹소설 작가라는 걸 밝히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는 해요.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했거든요. 대학 2학년 때부터 웹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아서 저는 이 길이 제 운명이라고 확신을 하고 대학을 그만뒀어요. 부모님한테는 나중에라도 다시 학교에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엄마, 아빠, 나 지금은 좀 더 글 쓰는 일에 집중하고 싶어. 학교에서도 강의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와. 온통 글 생각뿐이야. 그러다 보니 학점도 잘 안 나오고 애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귀찮아서 집에 빨리 오다 보니까 과모임과도 서먹해지더라. 이럴 바에는 지금 차라리 바짝 글을 써보고 나중에 다시 공부할 마음이 생겼을 때 학교에 복학하고 싶어. 나 이거 진짜 잘할 자신 있어. 예, 아무리 그래도 웹소설이라는 게 직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냥 소설가도 아니고 엄마 볼 때는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 학교에 다시 마음을 붙이는 게 어때? 엄마 말에 아빠도 찬성이다. 그 웹소설이라는 거 책으로 정식으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직업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 저는 그래서 부모님께 그동안 제 통장에 들어온 수입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돈 쓸 데도 없어서 그대로 모아놓다 보니 저금 액수도 꽤 됐고요. 그걸 보신 엄마 아빠는 놀라서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내 소설이 잘 돼서 출판사에서 책 내자고 연락 왔어. 그러니까 나 지금은 이거 하고 싶어. 허락해줘. 응? 당시에는 웹소설이 막 자리를 잡던 시기라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 생각이 워낙 확고하고 또 생각보다 제 벌이가 괜찮은 데다가 책까지 낸다고 하니 부모님도 마음을 바꾸시고 그럼 한번 해보라고 하셨어요. 대신 언제라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복학하겠다는 각서도 썼죠. 그건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서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글을 쓰면 쓸수록 문장력도 늘었고 독자들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도 캐치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덕에 저는 연재 하나를 끝낸 후 몇 달 쉰 뒤부터 새로 시작한 연재는 처음부터 꽤나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다 보니 메인 작품에도 계속 소개되었고 제 이름도 알려지게 됐고요. 그렇게 3년 정도 더 했는데 제 작품을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사이트나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도 받았죠. 저는 원래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제 작품 나간 나라들 언어를 따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는 어느 나라에서든 통할 테니 회화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요. 일본어하고 프랑스어, 나중에는 러시아어까지 했는데요. 처음에는 에이전시에서 번역해준 계약서만 봤는데 나중에는 각 나라에서 보내온 계약서를 제가 직접 훑어볼 수 있을 정도는 되더라고요. 이러도 영어 수준으로 할 정도는 됐고 프랑스어도 회화는 어느 정도 가능했어요. 러시아어는 저한테 좀 어려웠는지 읽고 간단한 문장 번역 정도까지 하긴 했네요. 러시아어 회화는 저한테 많이 어렵더라고요. 각 나라의 언어를 배우면서 좋았던 게 그 나라의 문화를 알게 되니 그게 또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되더군요. 외국을 배경으로 할 때는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제 작품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었거든요. 저는 경력 7년 차에 계약금도 꽤 높아진 작가가 되어서 가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스토리를 의뢰해 오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남자를 만나서 사귀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남자 때문이에요. 정확하게는 이 남자의 엄마와 형수가 문제였어요. 저와 1년 넘게 사귀었으니 이제부터 남친이라고 할게요. 남친은 공공기관에서 홍보 담당을 맡는 주무관이었어요. 자기네 기관에서 하는 일을 알기 쉽게 스토리텔링 해달라는 게 의뢰 내용이었고, 그것 때문에 만나다가 남친이 먼저 사귀자고 해서 만나게 된 거였어요. 물론 저도 처음부터 인상 좋고 호감형인 남친한테 마음이 있는 상태였고요. 남친도 처음 봤을 때부터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미나, 너 생각보다 훨씬 젊어서 처음 봤을 때 좀 놀랐어. 내가 다른 웹소설 작가님들도 만나봤는데 웹소설 작가님들도 꽤 나이 있으신 분들 많더라고. 근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 정도로 글을 쓰고 성공하다니 미나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에이, 나는 대신에 대학 다니다 말았잖아. 실은 나중에 복학하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안 다니기도 했고 대학 다닐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일단 자퇴서 냈어. 나중에라도 공부해야겠다 싶으면 다시 가려고 해. 반드시 정규대학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사이버 대학이든 방송통신대학이든 어디든 가면 되잖아. 그래, 맞아. 자기만의 고유성을 갖고 성공할 수 있는데 꼭 정해놓은 대로 정규대학 가고 졸업해서 취직하고 안 그래도 되지. 솔직히 미나, 네가 부러워. 나는 그런 재주가 없으니까 공부 빡세게 하고 공시생으로 한 3년 굴렀잖아. 미나, 너처럼 하는 게 진짜 대단한 거야. 에이, 자기 재능에 맞게 일 잘하면 다 대단한 거지 뭐. 나만 대단한가? 오빠도 3년 공부해서 된 거면 잘한 거야. 몇 년씩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잖아. 남친은 이렇게 제 일을 존중해주고 제가 택한 길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제 남자친구라 뿌듯했고요. 그렇게 1년 넘게 사귀다가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당연히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도요. 저는 남친의 어머니도 남친만큼 열릴 생각을 갖고 사고가 유연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요. 사람은 만나도 보고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제가 단단히 착각했었죠. 먼저 제가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는데 남친은 아버지가 대학생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있고 위로 결혼한 형과 형수가 있다고 했어요. 남친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었고 어머니도 대학 강사를 하시다가 남친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일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남친 아버지가 생활에 불편한 없게 남겨두고 가신 재산이 있어서 집안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어요. 또 남친도 남친 형도 다 커서 자기들 용돈 벌어서 쓸 때라 집안에 크게 경제적 타격도 없었고요. 그래서인지 남친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지만 나름 꽤 돈을 쓰고 사는 티가 났어요. 가구나 가전제품들도 고급이 많았고요. 대학 교수 부인이었고 당신도 강사로 대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으시니 지적이고 고상할 거라는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어요. 꽤나 우아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남친의 형수는 한술 더 떴고요. 음악 전공을 했다는데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더라고요. 그런데 둘 다 제가 대학을 중퇴했고 웹소설을 쓴다니 태도가 180도 싹 달라지는 거였어요. 남친 어머니는 제 앞에서 아주 민망한 말을 하더라고요. 형준이, 너 얘 대학 중퇴했다는데 그거 알고 만난 거야?
아니, 그러면 최종 학력이 고졸이라는 건데 너 고졸 만나고 다녔어? 그런 애를 집에까지 인사시키러 왔고 너 정신 나갔어? 제가 너무 놀라 충격을 받고 멍하니 있는데 남친 형수까지 나서더라고요. 도련님 뭐 호구 잡혔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수준 안 맞는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시겠어요? 혹시 곤란한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도련님. 그러자 남친의 형이 당황해서 자기 아내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손님 앞에서 그게 무슨 소리야? 게다가 우리 형준이 여자친구. 이제 같은 가족이 될 텐데 할 말 못할 말이 있는 거지. 남친 형의 말에 남친 어머니는 오히려 뭐라고 하더군요. 형석이 넌 가만히 있어. 네 댁이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 그래, 말 나온 김에 한번 드러나 보자. 우리 형준이 어떻게 만났어? 뭐 지금 형준이 일하는데 홍보 때문에 만났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그게 다가 아니라뇨.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한마디를 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 정부 부처라는 데에서 아무한테나 그런 의뢰하는 게 아닌데 고졸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겠어? 너 어떻게 뒤에서 손 쓴 거 아니냐? 그래서 공무원 하나 잡아서 잘 먹고 잘 살아볼 생각한 거 아니냐고. 어머니, 제 생각에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해요. 남친은 기가 막혀하며 저 대신 나섰어요. 두 분 좀 그만해요.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뒤에서 손을 써? 지금 우리나라 정부기관을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해. 진짜 큰일 날 소리들 하네. 그만큼 미나가 유명하니까 우리가 어렵게 컨택한 거였어. 그리고 미나가 내가 담당일지 어떻게 알고 왔겠어? 정말 이상한 상상들 좀 하지 마. 아, 됐고. 나는 고졸 며느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거기에 남친 형수가 또 거들었어요. 솔직히 요새 개나 소나 다 쓴다는 게 웹소설 아닌가요? 이게 돈 좀 번다고 하니까 아무나 다 달려들던데 돈 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대요. 이봐요.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도련님 물어서 편하게 먹고 살려고 꼬셨죠? 그리고 글이라는 거 나도 써봐서 아는데 그게 보통 힘든 줄 알아? 이렇게 대학 중퇴하고 그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 어떻게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둘 생각을 하지? 뭐 사고 쳤지? 아니면 학사 경고 계속 먹어서 지적된 거 아니야? 어머, 맞다 얘. 그랬나 보다. 아니면 요즘 세상에 미쳤다고 멀쩡하게 다니던 대학을 그만둔다니? 네 말이 맞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데 남친이 그런 거 아니라고 화를 버럭 내고 남친 형도 자기 일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뭐 중요하냐며 한마디 하자. 그제야 조금은 수그러들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두 사람이 보여준 행동이 가관이었어요. 어쨌든 남친 집에까지 왔으니 예의는 지키고 제 할 도리는 해야겠다 싶어서 밥도 같이 차리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 후에 잠깐 남친하고 남친 형이 마트에 가서 과일을 사오겠다고 한 후에 정말 우스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남친 어머니랑 형수가 자기들끼리 영어로 대화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인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두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는 척 지켜봤죠. 뭐 남친 형수가 미국에서 바이올린으로 2년 유학했다더니 그때 영어를 익혀둔 걸 써먹는 것 같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원래 영어를 좀 했던 모양이고요. 어머니, 진짜 웃기지 않아요? 저 여자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결혼을 하겠다고 하요? 누가 아니라니? 형준이 걔는 어쩌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저런 걸 데려왔나 몰라. 지가 뭐가 부족하다고 저런 모자란 대학 중퇴에 웹소설?
그런 희한한 걸 하는 애랑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이거 100% 저 여자가 꼬신 거예요. 도련님 원래 순수하고 착하잖아요. 아이, 모르겠다. 제가 나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대학 중대한 며느리 맞는다고 누구한테 청첩장을 줄 수 있겠냐고. 내가 정말 저런 수준 안 맞는 애를 집에 들여야겠어? 어머니, 그럴 게 아니라 우리 머리를 써야 해요. 그래, 우리 둘이 생각을 좀 해보자꾸나. 저는 눈앞에서 무슨 블랙 코미디가 펼쳐지는 것 같아 한심했지만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뻔히 보이고 이렇게 대놓고 사람을 무시하는 행태에 결혼 생각이 싹 가시더군요. 어쩌면 그걸 바라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듣기만 하자 정말 영어 한마디 못하는 줄 알고 계속 짓거리더군요. 예, 쟤 봐라. 우리가 영어로 말하니까 한마디도 못하잖아. 저런 애랑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맞대고 살아? 제 말이요, 어머니. 이건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라는데 저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한 걸 겨우 참았어요. 두 사람이 한다는 영어는 정말 기초적인 단어들이었고 대단한 문법이나 어려운 말을 쓰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남친 형수는 미국에서 공부까지 했다는 사람이 어찌나 쓰는 단어들이 저렴한지 유학 시절에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렸을지 안 봐도 알겠더군요. 거기서 제가 영어를 입에 올리며 확 기죽이고 싶기도 했지만 이미 그럴 마음조차 없을 만큼 저는 그 사람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친은 나중에 저를 배웅하며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했지만 저는 결혼은 아무래도 못할 것 같다는 쪽으로 기울었죠. 그걸 어떻게 남친이 상처받지 않게 잘 말할 수 있을지 그게 고민이라면 고민이었어요. 남친하고 남친 형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제가 시댁에 가면 가장 많이 부딪힐 사람이 시어머니랑 남친 형수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았고 두 사람을 감당해낼 자신도 없더라고요. 또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집에 시집가서 대접도 못 받고 사나. 그럴 바에야는 차라리 혼자 살면서 좋아하는 일이나 실컷 하는 게 낫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결혼이 하기 싫어져서 그런 일이 생긴 건지 마침 제가 택시를 타고 외출을 하다가 뒤에 차가 받는 추돌 사고가 나지 않았겠어요. 저는 허리랑 목을 강하게 부딪혀서 일단 택시 기사님 연락처를 받아서 돌아왔는데요. 긴장이 풀리고 나니까 갈비뼈 있는 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물리치료 몇 번 받으면 나으려나 했는데 의외로 갈비뼈에 금이 갔다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 외에도 허리 충격에 목 디스크 증상도 있어서 계속 병원에 한의원까지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그 바람에 자연스럽게 남친이 저희 집에 오는 게 미뤄졌고요.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남친한테 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해야 할지만 고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친이 신이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미나야, 너 다쳤다니까 엄마가 너 맛있는 거 사주신대. 땡땡 백화점 식당가 예약하셨대. 거기 요즘 인기 많은 데라서 예약하기 어려운 데인데 특별히 너 잘 먹어야 한다고 형수한테 부탁해서 예약하셨다는 거야. 엄마가 너에 대해 마음이 바뀌셨나 봐. 너무 잘 됐지. 하지만 저는 남친 형수랑 남친 어머니가 갑자기 마음을 바꿀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둘이 같이 저를 부른다니 뭔가 쎄한 게 감이 안 좋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기는 한데 이번에는 오빠 혼자 가면 안 돼? 나 목 디스크까지 와서 진짜 힘들거든. 갈비뼈 금 간 것도 아직 잘못 움직이면 아파서 그래. 나도 너 교통사고 난 것 때문에 나중으로 미룰까 했는데 이렇게 흐름 좋을 때 확실하게 잘 보여서
점수 따면 좋잖아. 오빠는 내가 점수를 따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네가 그래야 되는 건 없긴 하지. 그래도 엄마가 전에 안 좋아하시는 티를 내셨으니 이럴 때 마음에 들게 하면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훨씬 편하니까 그렇지. 오빠, 안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나 지금 바로 회의 들어가야 돼. 잠깐 짬내서 전화한 거라. 나중에 들를게. 그리고 내가 너 집으로 데리러 갈게. 그러면 괜찮지? 많이 안 움직여도 되고. 그럼 그날 보자. 이렇게 전화로는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끝이 났고, 저 역시 아직 어떻게 말을 할지 완전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말하자 싶었어요. 일단은 남친 말대로 남친 어머니가 보자는 식당에 가기로 했고요. 며칠 뒤 약속 날이 되어서 남친은 저를 데리러 집 앞에 왔어요. 저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자리이니 끝까지 예의를 지킬 생각에 꽤나 잘 차려입고 집을 나섰죠. 그 모습에 남친은 제가 자기 엄마한테 잘 보이려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명품 옷으로 차려입은 저를 보면 마음이 바뀔 거라나요? 솔직히 제가 자기 엄마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하는 남친의 사고방식에 좀 실망했어요. 물론 양쪽 부모님께 각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더 행동을 조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학 중퇴했다고 완전히 무시당하고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엄마랑 형수가 저한테 사과도 하고 두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저한테 잘 보이라고만 하니 저는 빈정상했던 거죠. 아무튼 남친이 차를 주차한 후에 잠깐 업무 때문에 통화를 하게 돼서 저 먼저 시간에 맞춰 식당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친 어머니와 형수가 저를 보더니 바로 영어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정말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 공공장소에서 되도 않는 영어로 대화를 하는 한국 사람들이라뇨. 요즘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창피하지도 않은지 저 하나 망신 주고 무시하겠다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기도 안 차더군요. 어머니, 쟤 저거 진짜 안 어울리지 않아요? 지가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나오면 대학 중퇴가 대졸되나요? 진짜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말이 딱 적어두고 한 말이네. 참, 어머니 친구분들하고 문학 모임 하신다고 하셨죠? 거기서 순수 문학 하시는 소설가 초빙하셔서 소설 쓰기도 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요, 어머니가 쟤보다 훨씬 잘 쓰실 것 같아요. 어머니는 대학에서 강사도 하셨잖아요. 너 아무리 그래도 저런 애랑 나 비교하지 마라. 나 교양인인 거고 쟤는 아무 품격도 없는 쉬운 글사람 아니냐. 나도 그 웹소설인가 좀 알아보니까 진짜 아무나 쓰더라. 글 한 줄 아는 것도 쓴다고 설친대요. 내가 저런 걸 진짜 며느리로 들여야 하나? 까마득하다. 어머니, 그러니까 제 지레 포기하게 만들려고 오늘 이 자리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 도련님 올라오기 전에 얼른 말씀 시작하시죠. 그래, 아무래도 그래야겠다. 이거 우리 아들 없을 때 빨리 말해버리고 쟤 포기하게 만들어야지. 저는 잠자코 두 사람의 유치한 짓거리를 보고 있었고 이윽고 남친 어머니가 저한테 종이를 내밀며 말했어요. 이거 우리 형준이랑 결혼하면 해와야 될 혼수 목록이다. 그리고 집이랑 차도 네가 해와야 된다. 알겠니? 우리 형준이 같은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잘릴 걱정 없는 직업 가진 남자랑 살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지. 혼수 목록은 무슨 막장 드라마 하나에서나 보던 의사, 변호사 아들 가진 엄마들이 여자한테 내밀 법한 그런 품목들이 적혀 있었어요.
게다가 24평 아파트도 내가 얻어야 하고 자기 아들이 타고 다닐 차도 제가 사야 한다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싶더군요. 네가 대학 중퇴이면서 우리 집 같은 수준 있는 집안에 시집 오려면 이 정도는 각오해야지. 이걸로도 네 학력은 커버가 안 되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다. 남친 어머니 말이 끝나자 이번에는 형수가 나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내가 오다가 책 좀 골라봤어. 우리랑 수준 맞추려면 영어 공부 좀 해야 대화라도 하지 않겠어? 나랑 어머니 얘기하는데 지금처럼 계속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을 거 아니잖아. 한마디라도 끼어들려면 지금부터라도 공부해야지. 대학 안 나왔으면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남친 형수가 건네는 종이백을 보니 기초 회화책에 기본 문법책이 2억 원 들어있더라고요. 공부는 때가 있다고 하지만 때를 놓쳤으면 늦게라도 열심히 해서 우리 수준을 어느 정도 쫓아라도 와야지. 처음에는 쉬운 걸로 공부하다가 차차 레벨을 높이면 된다. 저는 이제는 끝내야 될 때가 왔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남친 마음을 최대한 상하지 않게 하려고 고민하다가 결혼 그만두자는 말을 못한 건데 더는 그럴 필요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렇게 망신을 주면 제가 결혼 안 할 거라고 생각한 거군요. 참 생각한 수준이 너무 유치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저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 두 사람은 눈이 동그래져서 서로를 쳐다만 보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그만 다닌 것도 아니고 제가 글 쓰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오히려 공부가 방해가 돼서 그만둔 건데 왜 제가 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대학을 중퇴한 걸 빌미로 크게 한몫 잡든지 아니면 절 포기하게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이미 나는 마음 떠난 지 오래고 오늘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자리니까 댁들 그나마 체면 살려주려고 이렇게 차려입고 나온 거야. 그리고 정신들 좀 차려. 요즘 댁들 같은 영어 회화 그 정도는 초등학생들도 할 거야. 쓰는 단어 수준들하며 유치해서 못 들어주겠네. 제 말이 다 끝나자 남친 어머니는 놀라서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너 영어 할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왜 가만히 있었어? 저는 그제야 다시 한국말로 말을 했어요. 내가 뭐 때문에 댁들 유치한 놀이에 놀아나야 되는데요? 뭐? 유치? 하, 글쎄 어디서 영어 단어 좀 찾으면서 달달 외워온 모양이네. 그런다고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라는 남친 형수를 제가 무섭게 쏘아봤죠. 그랬더니 놀랐는지 움찔하며 고개를 움츠리더라고요. 거기요. 미국에서 음대 나왔다고 했죠.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좀 알아봤는데 대기야말로 2년제 대학도 다니다 말았던데요. 그래놓고 누구 보고 뭐가 어쩌고 저쩌요? 나는 내일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댁은 자기 할 일도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하긴 그렇게 놀기나 했으니 영어 단어 쓰는 수준이 무슨 유치한 초딩들 수준이지. 뭐야? 너 말 다 했어? 아니, 다 안 했어.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일본말을 시작했어요.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세 부리는 집안에서는 못 있겠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 이 결혼 안 합니다. 그러자 일본말을 하나도 모르는 두 사람은 입 꾹 다물고 쳐다만 보더라고요. 저는 내친 김에 같은 말을 프랑스어로도 했죠. 아니 너는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외국어를 할 줄 알면서 가만히 있었던 거야? 우습게 본 건 제가 아니고 그쪽 아닌가요? 그때 남친이 식당에 들어와 우리 자리를 찾았고 저는 남친을 보자마자 파혼을 선언했어요. 오빠, 미안해. 내가 정말 오빠 상처 주기 싫어서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시기를 놓쳤거든.
그래도 오늘만큼은 내가 예의를 지키려고 이렇게 차려입고 나왔는데 오빠 형수랑 어머니는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옷은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오빠랑 결혼하려면 내가 24평 아파트도 하고 오빠 타고 다닐 차도 새로 사고 혼수도 무슨 의사 변호사한테 시집가는 것만큼 해와야 된대. 미안한데 나는 내가 소중해.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고 대학 중퇴했다는 이유로 계속 영어로 대화하면서 내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험담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오빠도 이쯤에서 마음 접어. 이렇게 통보하게 돼서 미안해. 제 말에 남친은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줬다는 홍수 목록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대체 두 사람 왜 그러는 거예요? 미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해요? 두 사람이 하도 난리쳐서 말할 타이밍을 놓쳤는데 형수, 웹소설 자주 읽는다고 했죠? 땡땡이라는 작가 알아요? 알죠. 그럼요. 나 종이책도 다 샀는데요. 땡땡이 바로 미나예요. 미나 소설은 벌써 몇 개국으로 번역돼서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약이 줄줄이 있는 작가라고요. 남친 말에 남친 형수는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컵까지 떨어뜨렸어요. 어머 세상에, 진짜요? 땡땡이 정말 저 아가씨 도련님 여자친구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름이 왜 미나가 아닌 거야? 제가 너 속인 게 분명하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깔깔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니, 연예인들도 예명을 쓰고 소설가들은 필명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문학 모임의 초빙한 소설가는 그런 것도 알려주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요즘 영어하는 게 뭐 그리 대수해요. 여기서 두 사람이 한 짓이 얼마나 우스운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시고요. 세상을 넓게 보고 사세요.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로 살면 요즘 실정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새에 핸드폰으로 저를 검색해보던 남친 형수는 갑자기 비명을 꽥 질렀어요. 어머, 맞네. 여기 인터뷰하면서 사진 나왔던 게 있네. 땡땡이 도련님 여친 맞네. 어머, 진작에 알려줬으면 이러지 않았을걸. 이제는 그런 것도 내 탓하는 건가요? 반성이라는 건 진짜 모르네요. 남친 어머니도 형수 핸드폰에 나온 제 인터뷰 기사와 사진을 보더니 그제야 얼굴이 새파래지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자기들이 너무 저를 몰아붙인 데다가 저한테 유치하게 영어 기본 문법 책하고 회화책까지 줬으니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럼 저는 제 뜻은 다 전달한 것 같으니 이만 가볼게요. 오빠, 그동안 즐거웠어. 잘 지내. 나 먼저 갈게. 그러자 남친 어머니가 저를 붙잡더니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예, 우리 다시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내가 정말 실수를 했다. 그러니 우리한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겠니? 이번에는 내가 정말 잘하마. 맞아요, 미나씨. 아니, 작가님.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우리 도련님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저나 어머니 생각하지 말고 도련님만 보고 결혼하세요. 네? 싫은데요. 결국 두 분 얼굴 봐야 하고 부대끼며 살아야 되는데 저를 이렇게까지 망신 주지 못해 안달이 난 데다가 아예 결혼 포기하게 만들려고 말도 안 되는 혼수 목록까지 작성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잘 지내요? 저는 못 그래요. 제가 뭐가 모자라서 두 분을 보고 살아야 하나요? 저랑 오빠에게는 결혼의 인연은 없다고 생각하려고요. 진작에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두 분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 잘 골라보세요. 그게 잘 될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공무원이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해도 제가 버는 거에 비하면 정말 적은 돈인데 돈만 따지면 저도 이 결혼 못하죠. 그러니까 이 결혼은 아예 없던 이야기로 할게요.
그리고 두 사람 앞으로 밖에서 영어로 대화하실 거면 발음도 좀 고치고 영어 단어도 수준 있는 거 외워서 쓰세요. 듣는 사람이 다 민망하니까요. 아시겠어요? 제 말에 두 사람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남친은 화가 나는 걸 꾹 참으며 자기 엄마한테 이러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내 결혼까지 깨진 거 나 두고두고 기억하고 있을게. 진짜 사람 창피하게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도련님, 그러지 말고 저 아가씨, 아니 작가님 잡아요. 우리가 언제 저런 잘 나가는 작가님 다시 보겠어요. 됐어요. 형수가 결혼해요? 내가 하지? 그러게, 왜 나서서 그렇게 잘난 척을 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요? 두 사람 나 이번 일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테니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저희 결혼 이야기는 끝이 났고 남친은 나중에 정식으로 저를 찾아와서 자기 엄마와 형수가 한 일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남친 형도 저한테 미안하다며 조금이라도 마음의 보상을 하고 싶다며 백화점 상품권을 보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저와 남친은 인연을 정리하고 헤어지게 됐어요. 그럼에도 남친 어머니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그 후에 몇 번이나 전화를 해서 자기가 어리석었다며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마지막으로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문자를 했네요. 이 일로 남친의 형까지 엄마와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남친의 형수는 그동안 미국에서 대학 졸업한 척하고 학원에서 선생 노릇 했는데 그게 들켜버려서 졸지에 백수가 됐고요. 저는 지금까지 글 열심히 잘 쓰며 혼자 잘 살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다른 인연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인연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대로 제일 열심히 즐겁게 하며 지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에는 혹시 또 즐거운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살롱 이야기들을 들으면 다 내 이야기 같아요. 삶의 희노애락이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제가 겪은 인생 이야기를 풀어내면 수십 년 동안 품어왔던 제 가슴의 하늘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용기 내 사연 보내봅니다. 요즘은 이혼이 참 흔하고 재혼도 많이들 하죠. 그런 TV 프로그램들도 많고요. 나쁘지 않은 현상이라고 봐요. 안 그래도 오지랖 넓은 우리나라에서 남 눈치 안 보고 자기 삶의 만족을 찾아가는 게 참 좋잖아요. 하지만 재혼 고려할 때 가장 걸리는 부분이 있죠. 바로 아이들이죠. 아이들 때문에 재혼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정말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것 같아요. 재혼할 사람이 내 아이를 정말 친자식처럼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눈 크게 뜨고 살펴봐야죠. 그런 면에서 저희 아버지는 너무 쉽게 이혼하고 아무나 하고 재혼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계모 때문에 당한 서름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미어진답니다. 그래서 전 배우자 조건이 이혼 절대 안 할 사람이었어요. 다행히 착한 남편과 아이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네요. 평생 이 마음 변치 않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겠죠. 사필 귀정이란 말이 맞는 건지 하여튼 그 악독한 계모는 현재 인생의 나락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제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닦아 계모를 끌어내리려고 한 것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팔자 지가 꾼 것도 있더군요. 완전히 개막장 인간인 저희 계모가 대체 어떤 여편네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저와 계모의 역사를 풀어놔 볼게요. 거의 인간답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 계모의 상황까지 말이죠.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드디어 50억 부자가 되었다, 수연아. 우리 가족 재산이 내가 원하던 50억으로 불어났어. 내 재테크 수완 죽이지? 지금부터 30여 년 전 50억 재산을 달성하셨다고 하니 현 시세로 따지면 꽤 많은 돈이죠. 아마 몇백억 가치일 거예요. 아빠는 왠지 모르지만 젊은 시절부터 꼭 50억을 모으고 싶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시곤 했어요. 어린 저였지만 저와 엄마는 아빠의 말씀에 코웃음 치곤 했죠. 여보, 50억이 어디 개 이름이야? 5억도 없는 우리가 무슨 수로 50억을 모아요, 참. 수연엄마, 두고 봐. 내가 꼭 50억 모으고 죽을 거야. 이 박지철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저희 엄마 아빠는 둘 다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정말 가난하게 자랐어요. 시골 노지에서 마구잡이로 자란 과일이나 풀 등을 뜯어먹고 데쳐먹으며 굶주린 배를 그나마 채울 수 있었다고 하네요. 아빠는 도매시장에서 음식점에 물건 떼다주는 트럭 기사를 하셨고 엄만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눈이 맞았어요. 두 분이 결혼할 때만 해도 돈이 너무 없어서 식도 못 올렸고 지금도 부모님 결혼식 사진 한 장 안 남아있네요. 하지만 생활력 강한 부모님은 외동딸인 절 낳고는 하나뿐인 딸에게 절대 가난을 대물림해주긴 싫다는 다짐을 했다고 해요. 절 할머니께 맡기고는 두 분이 합심하여 대출을 많이 끌어와 식당을 차렸고 그게 대박이 나버린 거죠. 아직도 우리 식당에서 밥 먹으려는 사람 줄이 끝도 없이 길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한정식 집이었는데 돈가스나 짜장면을 좋아하던 저는 왜 우리 엄마 아빠 가게가 인기가 많은지 당최 이해가 안 갔죠. 그때만 해도 카드보다 현금을 더 많이 쓰던 때라 마감하고 집에 들어오실 땐 현금이 가득 찬 상자를 두세 박스씩 들고 들어오셨어요. 한마디로 현금을 쓸어 모았던 거죠. 부동산에도 밝았던 아빠는 식당 종업원들을 많이 고용하자 운영을 거의 엄마에게 맡기고 서울 요지에 건물을 사고 파는 일을 몇 번 하시더니 몇 년 만에 50억을 뚝딱 만들어 오신 거였어요. 재테크의 귀재였죠. 하지만 어린 제가 느끼는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돈 없었던 시절이 훨씬 따뜻하고 좋았어요. 단칸방에서 엄마 아빠와 살부비며 하하호호 웃던 시절이 아직도 꿈같이 그리워요. 돈이 모이기 시작하자 욕심이 더 생겼던 아빠는 거의 재테크에 미쳐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집에 몇 주에 한 번씩 들어왔던 아빠가 엄마를 바라보던 눈빛은 점점 싸늘해져만 갔어요. 두 분 사이가 안 좋아지시는 게 어린 저에게까지 느껴지더군요. 맨날 싸우기 일쑤였죠. 아니 수연 아빠, 지금 몇 주 만에 들어오는 거야. 맨날 서울 부동산 보러 다닌다는 핑계로 집엔 들어오지도 않네. 여기가 제주도야? 미국이야? 서울에서 고작 2시간 거리 경기도인데 이렇게까지 외박하는 이유가 뭐야? 당신 돈 불리는데 미쳤어? 나랑 수연이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이제? 식당에서 버는 돈 미천 삼아 부동산 투자하면서 식당은 완전히 나한테 맡겨두고 나 몰라라야? 나도 식당에 24시간 종속된 삶이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내가 5억도 안 되는 돈을 50억으로 불렸는데 수고했다는 말을 못할 망정. 뭐? 지긋지긋하다고? 그래, 그럼 갈라서. 나도 더 이상 할매나 마찬가지인 당신이랑은 살기 싫어. 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당신 내가 바보 천치인 줄 알아?
그동안 딴 년이랑 살림 차린 거 내가 모르고 있을 줄 알았지. 내가 흥신소 사람 붙여서 구린내 나는 당신 뒤 다 캐봤어. 무려 20살 어린 여자애랑 놀아나고 있더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나 그 얘기 듣고 쓰러질 뻔했다고. 야, 이 미친 옆에 내가 이제 미행까지 해? 참네. 그래, 서울 가니까 이쁘고 쭉쭉 빵빵한 애들 널렸더라. 내가 강남 건물주라고 하니 줄줄 따르던데. 내가 40대 후반으로 안 보인대. 우리 딸 생각해서 정신 좀 차려 제발. 당신만 생각하면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린다고. 당신이야말로 정신 차려. 당신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져 버린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이 나온 김에 그냥 마무리 지어야겠어. 나 그 여자한테 갈 거야. 저 식당이 노다지니까 당신이 식당 가져. 난 건물 가질게. 식당 운영하면 먹고 사는 건 문제 없겠지 뭐. 수연이는 딸이니까 엄마랑 지내는 게 더 편하겠지? 난 내 집만 간단히 챙겨서 떠날게. 다른 건 변호사 통해서 마무리 짓자고. 뭐? 당장 떠나겠다고? 변호사? 지금 나와 딸내미 버리고 진짜 이혼하겠다는 거야? 야,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 공포의 눈으로 엄마 아빠 싸우는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어요. 짐 챙기러 가려던 아빠는 심폐소생술도 해보고 허둥지둥대며 엄마를 살리기 위해 갖은 애를 다 쓰셨죠. 하지만 119에 실려간 엄마는 이미 사망하셨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게 엄마의 마지막 모습, 음성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아빠는 선언했던 대로 그 20살 어리다는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오셨고 엄마의 사망신고와 함께 그 여자와 혼인신고를 이미 마쳤더군요. 모든 게 일사천리였죠. 전 엄마를 너무 허망하게 잃은 충격으로 실어증이 와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초등학생이던 제가 갑자기 말을 잘 못하게 된 거란 계모의 대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너 초등학생이 말도 제대로 못하니? 어쩜 그래? 신기하다. 아, 해봐. 혀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난 오히려 편하네. 피도 안 섞인 남의 새끼를 보려니 배알이 꼴렸는데 앞으로 파출부 아줌마 쓸 거니까 그 아줌마랑만 손짓 발짓으로 소통해. 말도 못하는 게 나한테 뭐뭐 해달라 귀찮게 요구하지 말고. 알았지? 파출부 아줌마와 병원을 다니며 실어증을 열심히 치료한 결과 차차 나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혀 도움을 안 준 계모와 아빠가 참 밉더군요. 울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문전성시를 이루던 식당은 주인이었던 엄마가 돌아가시고 계모한테 맡겨지자 제대로 운영될 턱이 없었죠. 점점 손님이 줄더니 딱 6개월 만에 폐업 수순을 밟게 되었어요. 잘 됐네. 안 그래도 임신을 해서 가게 카운터 보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젠 집에서 내 아기나 키워야겠다. 그렇게 그 여자는 우리 집에 들어온 3년 동안 아기를 셋이나 낳았어요. 아들 1명에 아들 쌍둥이 2을 더 낳더군요. 50이 된 아빠는 아들들을 보며 좋아 죽더이다. 아유, 우리 색시 수고 많았어. 아기들이 아주 날 쏙 빼닮았구만. 연년생으로 아들을 3씩이나 낳다니. 강남 건물주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낳을 수 있는 거지 뭐. 내가 보기엔 우리 아빠와 하나도 안 닮은 그 아기들을 보는 제 기분은 너무 이상했어요. 이미 그 집안에서 전 없는 존재나 다름없었죠. 집안의 모든 관심은 연달아 태어난 배다른 동생들로 향했어요. 전 사춘기 나이였지만 때 한 번 부릴 수도 없었어요. 누구 하나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실어증은 완치됐으나
실어증일 때보다 더 말을 안 하고 사는 삶이 계속되었어요. 계모는 제 생활을 전혀 챙겨주지 않았죠. 아직 초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가 유일하게 전화 통화하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고모뿐이었어요. 고모는 한때 우리 식당에서 함께 일하다가 시집 가셨는데 자궁에 문제가 있어 아이를 못 낳게 되자 시댁에서 쫓겨나듯 이혼당하고 혼자 살고 계셨어요. 고모, 나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대체 엄마는 어떻게 하면 내 꿈에 한번 나올까요? 아빠는 계모랑 아기들한테만 푹 빠져지네요.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요. 수연아, 네 아빠가 내 오빠지만 참 야속하구나. 네 엄마가 살아생전에 네 아빠 때문에 얼마나 속을 끓였니. 조금만 참고 살다가 20살 되면 독립하렴. 서울로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꼭 성공해. 여자도 실력이 있어야 한다. 가끔 하는 고모와 전화통화에 살아갈 힘을 얻곤 했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던 제게 하늘은 또 한 번 시련을 주더군요. 계모한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야, 박수연, 너 저녁인데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조그만 게. 네 아빠 죽었다. 얼른 병원으로 택시 타고 와. 뭐? 아줌마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빠가 왜 죽어요? 대체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예요? 아, 뺑소니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죽은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내가 뭐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응급실로 빨리 와. 나 우리 애기들 봐야 해서 바빠. 아빠가 뺑소니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때만 해도 30년 전이라 CCTV도 많지 않았기에 뺑소니범을 잡을 순 없었어요. 그렇게 피해자인 우리 아빠만 죽고 가해자는 찾지 못한 채 허무하게 끝나버렸죠. 이제 난 고아구나. 진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불난데 휘발유 붙는 격으로 계모는 아주 일사천리로 재산을 싹 다 정리했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일방적으로 통보했어요. 야, 네 아빠 죽었으니 너도 나가서 살아. 네 고모 시댁에서 소방받고 혼자 산다며. 너 고모랑 친하잖아. 그 집 가서 얹혀 살면 되겠네. 얼른 짐 싸. 11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내 집에서 나보고 나가라고 하니 어이없었어요. 아줌마, 지금 어리다고 나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부자였는데 그 돈 다 아줌마가 빼앗고 나한테 그냥 짐 챙겨서 나가라는 게 말이 돼요? 그렇게 못해요. 조그만 게? 그렇게 못하면 어쩔 건데. 내가 이 집 와서 3년간 희생해서 너 키워준 게 어디야? 20살 많은 늑다리 아저씨한테 딸린 짐짝 같은 널 봐준 게 어디냐고. 그 보상으로 네 아빠 재산은 다 내 거야. 고모 집으로 얼른 나가버려. 눈을 부라리며 계모가 지르는 고성 탓에 어린 저는 좀 무섭기도 했어요. 조금만 더 컸으면 덤벼볼 만도 했을 텐데. 아니, 법적으로 유류분이라도 챙겼을 텐데. 그때 당시 11살이었던 전 너무 어렸죠. 그렇게 고모 집으로 향했고 20평짜리 아파트에서 고모와 함께 살았어요. 고모는 친엄마처럼 저를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주셨죠. 내가 자궁이 약해 아이를 못 낳아서 이혼당한 한을 이제야 푸는구나. 우리 수연이가 내겐 딸이나 다름없어. 이제 고모한테 다 의지하고 살아. 내가 식당에서 버는 돈은 다 너한테 쏟아부을 거야. 넌 이제부터 내 삶의 이유야. 고모는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셨고 저희 부모님을 도와 한정식집에서 배운 노하우를 잘 녹여 식당 매출도 꽤 괜찮았죠. 고모는 손재주가 좋았어요. 피부가 엄청 예민하고 약했기에 화장품을 다 만들어 쓰셨는데 그 과정이 제 눈엔 참 재미나게 보였어요.
실제로 제 화장품도 고모가 직접 만들어주셨는데 피부가 한 톤 밝아지며 촉촉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고모, 레몬 넣은 이 화장품 너무 좋은데요? 우리 이거 갖고 나중에 사업 한번 해볼까요? 너도 네 아빠 닮아서 돈 버는데 관심이 많구나. 고모는 음식 장사밖에 안 해봐서 화장품 제조업을 하기엔 겁이 나는데. 에이, 고모, 내가 살아보니 인생은 뭐 아니면 도예요. 어차피 가진 것 없어서 잃을 것도 없는 인생 한번 덤벼보는 거예요. 실제로 엄마, 아빠, 그리고 계모에 의해 재산까지 다 뺏기고 나니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어요. 아빠 성격을 닮긴 했는지 추진력과 돈 불리는 재주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0살, 대학교 1학년이던 저는 그 길로 화장품 창업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봤고 바로 추진했어요. 그때만 해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에 홍보는 블로그 등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죠. 고모가 적극적으로 밀어줬기에 가능했어요. 고모는 그때까지 번 돈을 모조리 저희 창업에 쏟아 부어줬어요. 몇 억이라는 거금이었죠. 고모, 자금 대줘서 고마워요.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고마워할 거 없어. 네 말대로 고모도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넌 내 딸이나 마찬가지니 내 인생의 전부고 말야. 꼭 성공해 수연아. 하지만 대학은 꼭 마쳐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만약 수익이 나게 되면 고모 이름으로 챙겨줄 생각 말고 다 네 명의로 재테크해서 잘 불려봐. 얼마 전에 아주 용한 무당한테서 전 봤는데 난 단명할 운이고 넌 승승장구할 운이란다. 고모가 제대로 밀어줄게. 고모한테 무슨 그런 걸 믿냐고 다 미신이라고 타박했어요. 고모까지 돌아가시면 난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용하다는 무당의 말이 현실로 벌어지고 말았죠. 멀쩡하던 고모가 췌장암 3기에 걸렸다더군요. 고모로부터 그 말만 듣고도 너무 무서워 사지가 떨렸어요. 고모, 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제 50살 먹은 고모가 몹쓸 암에 걸려요? 병원에서 지금까지 건강검진하면서도 그런 말 없었잖아요. 그놈의 돌팔이 의사들 싹 다 고소해버려요. 왜 우리 고모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난 어떻게 살라고요? 수연아, 고모가 살아보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게 순리더라. 그 무당이 진짜 용했나 봐. 단명한다더니 정말 그대로 마치네. 췌장암은 1, 2기 아니면 거의 사망 확률이 높은가 봐. 원래 몸도 약한 내가 어찌 암을 이기겠니? 다른 건 고모도 다 받아들이겠는데 우리 수연이가 어찌 혼자서 살아갈지 너무 걱정이네. 그 개모년한테서 네 아빠 재산 조금이라도 뺏어 올 걸 그랬다. 나중에 그 계모 만나거든 꼭 안갚음 단단히 해줘라. 고모가 자승에 가서 그 계모 앞길을 다 망쳐놓을게. 너도 꼭 복수해. 다 알겠으니 고모 제발 죽지만 말아줘요. 하지만 고모는 진단받은 지 딱 1년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세상에 가족이 우리 둘뿐이었는데 장례식엔 거의 사람들이 오지 않았죠. 참으로 쓸쓸하고 허망한 장례식이었어요. 그렇게 고모를 떠나보내며 고모가 유언처럼 남긴 말을 계속 되뇌었어요. 그 계모한테 복수해줘야지 꼭. 어쩌면 그 계모가 우리 엄마 아빠를 다 죽이고 행복했던 우리 가정을 파탄낸 건지도 몰라. 모든 건 다 그 계모 탓이야. 반드시 되갚아줄 거야.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그러기 위해선 일단 제가 힘을 키워야 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은 곧 돈이었죠. 아직 대학생이긴 했지만 갓 창업한 화장품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미친 듯이 매달렸어요.
고모로부터 물려받은 조그만 집을 거의 실험실화해서 몇 병이고 만들고 또 만들기를 반복했어요. 자금을 투입해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얻어 법인을 설립하고 직원도 한두 명 뽑았죠. 20대 중반의 대표님, 사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에 잠 4시간씩 자가며 발로 뛰어다녔어요. 말로만 대표이고 바지사장이 아니라 진짜 내 회사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고 싶었거든요. 화장품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갖춘 공장 한 켠을 임대했고 스스로 영업을 하며 조금씩 발을 넓혀갔죠. PPT를 제작해서 중소 중견기업들에 저희 제품을 홍보했어요. 2-3시간씩 열변을 토하며 직접 발표하기를 수십 번 했죠. 그날도 대기업에 직접 화장품을 공급하는 중견기업과 미팅을 하는 날이었어요. 중견기업 대표가 저의 브리핑을 다 듣더니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하더군요. 인상 깊네요. 연약한 피부를 가졌던 고모님 얘기까지. 제품 홍보가 아니라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전부터 미팅 잡고 싶었는데 이제야 뵙네요. 전 이 회사 대표 서민수입니다. 그 전부터 제품을 사용해보기도 했고 안전성 테스트를 치밀하게 진행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린 대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1차 벤더예요. 우리랑 같이 일해보지 않으실래요? 지금 생산하는 환경보다 훨씬 나은 라인을 제공해드릴 수 있으니 와서 화장품을 마음껏 만들어보세요. 우선 기초부터 시작해서 반응이 좋으면 색조까지 진행해볼게요. 기초는 대기업 브랜드 붙여서 나갈 테지만 색조나 클렌징 제품들은 요즘 중소 브랜드도 마케팅만 잘하면 굉장히 핫합니다.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권에서도 K-뷰티에 미쳐 있거든요. 박수연 사장님이라면 믿음이 갑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어요. 대기업 1차 벤더면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그 회사 대표님이 직접 우리 회사에 와서 꿈을 펼쳐보라니 지난 몇 년간 고생한 보람이 이제서야 오나 싶었죠. 전 그 대표라는 사람한테 90도로 인사하며 감사하단 말을 골백 번은 한 것 같아요. 제가 창업한 조그마한 회사는 대기업 1차 벤더에 흡수되었고 그 후로 저의 열정과 큰 회사의 자본이 만나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계모에 대한 복수는 일단 뒤로 한 채 그땐 돈에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화장품에 미쳐서 산 지 한 5년쯤 되자 제겐 무려 20억이라는 돈이 모여 있더군요. 딱 2가지의 모순적인 감정이 들었어요. 엄청난 돈이 모였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복수를 하기엔 아직 부족하다란 감정이었죠. 더 달려야겠다. 제 자신에게 채찍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난 5년간 저에게 물심양면 지원해준 든든한 파트너이자 1차 벤더 대표님이 저녁 한 끼 하자고 하더군요. 업무 회의인 줄 알고 살짝 긴장한 채 자리에 나갔죠. 다른 직원분들은 좀 늦게 오나 봐요. 비서님도 안 보이시네요. 오늘은 수연 씨와 단둘이 식사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되죠? 지난 5년간 묵묵히 바라만 봐왔는데 이젠 좀 표현하고 싶어서요. 전 속으로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이제 좀 성공할 만하니까 날 회사에서 내치려는 건가? 나 잘리는 거야? 대체 뭘 표현한다는 거지?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아, 제가 업무하는 데 있어 뭐 부족한 게 보이셨나요? 가감 없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고치겠습니다. 맞아요. 고쳐주세요. 절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할게요. 난 수연 씨보다 10살 많은 40대 노땅이고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는 돌싱인 거 아시죠? 아, 참고로 아이는 없어요. 20대에 결혼했었고 이혼까지 했으니 벌써 근 20년이 다 돼가네요.
한참 외로울 찰나에 수연 씨가 눈에 띄었어요. 처음 볼 때부터 내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수연 씨가 절 상사로서 매우 어렵게 대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젠 좀 만만하게 봐주면 안 될까요? 남자로서 말이죠. 우리 지난 5년간 밤낮으로 일하면서 서로 성격 파악은 끝났잖아요. 어때요, 저? 이젠 날 남자로 받아들여줄 수 있을까요? 전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대표님이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때부터 다른 의미로 가슴이 터질 듯이 쿵쾅대더군요. 잠깐의 정적 후 그냥 아무 말 없이 서로 쳐다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로 서로 손을 잡았죠. 그게 우리 커플의 시작이었네요. 5년을 함께 일하며 괜찮은 인격의 대표님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적인 대화는 안 했기에 당연히 결혼한 유부남인 줄 알았고 이성적인 느낌은 전혀 갖지 않았는데 참 뜬금없는 고백이었어요. 마음속으론 내심 기쁘기도 했고요. 진짜 진국인 남자였거든요. 우리가 커플이 되고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죽지 않겠지? 내 곁을 떠나지 않겠지 였어요. 지금껏 내 가족들이 다 죽어서 떠나버렸으니 내겐 헤어짐과 이별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었거든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랑에 빠진 우리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는 비행기표를 건네며 미국에 계신 본인 부모님을 함께 만나 뵙고 오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찾아간 예비시댁은 입이 떡 벌어지는 대저택이었어요. 미국에 대해선 잘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헐리우드 유명 배우들도 살고 있다는 부촌 중의 부촌이더군요. 회사 대표이기에 막연히 잘 살겠지라고만 생각했던 전 깜짝 놀랐어요. 더욱 놀란 건 예비 시부모님들의 인성이었어요. 부족하고 모자란 절 진심으로 반겨주시더군요. 우리 며느리 반가워요. 이 머나먼 미국 땅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보시다시피 이 집엔 사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 아무것도 할 것 없이 집 구경이나 하고 근처 여행이나 하며 쉬다가 가요. 내 소망이 뭐였는 줄 알아요? 며느리 물 한 방울 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였어요. 왜냐면 나도 그렇게 살았거든. 한 번 이혼하고 일만 하며 혼자 적적하게 살고 있던 우리 아들내미 구제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듣자 하니 우리 아들 회사에서 가장 능력 있는 인재라고 들었는데 결혼까지 해주니 얼마나 고맙던지. 하하호호 즐겁게 말씀하시는 시부모님들을 앞에 두고 전 갑자기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어른들의 따스함을 너무너무 오랜만에 느껴봤거든요. 먼저 간 우리 엄마와 고모가 미친 듯이 보고 싶더군요. 제가 눈이 퉁퉁 붓도록 엉엉 울자 잠시 의아해하던 시모는 이내 곧 절 붙잡고 함께 울어주셨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는 시부모를 친부모처럼 여기며 지금껏 자주 연락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답니다. 부모복은 없던 저희지만 제 사주에 시부모와 남편복은 있었나 봅니다. 담백한 성격의 남친과 전 혼인신고만 한 채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결혼식을 대신했어요. 화려한 호텔 결혼식 따윈 우리와 어울리지 않았죠. 그렇게 유부녀로서 다시 일상이 시작되고 나의 능력과 소박한 재력에 금수저인 남편의 재력이 더해지자 계모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다시금 들더군요. 전 수소문 끝에 사설탐정을 찾아갔어요. 예전엔 흥신소였지만 요즘엔 자격증을 소지한 사설탐정들이 요청한 일들을 끝내주게 잘 처리한다더군요. 전 웃돈을 줘가면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했어요. 내 아버지 돈을 다 뺏어간 채 어린 나를 버린 계모를 꼭 찾아주시고 현재 가족 상황이며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낱낱이 알아와 주세요. 뭐든요. 한 달 뒤 사설 탐정들이 캐낸 정보들을 가지고 계모가 현 남편과 공동 명의로 갖고 있다던 건물로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근처 부동산을 들어갔죠. 웬 뚱땡이 할배 둘이 희희낙낙대며 낯술을 하며 장기를 두고 있더이다. 저 1층에 햄버거집 있는 건물 제가 사고 싶은데요. 중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그냥 손님으로 보이던 대머리 뚱땡이 할배가 나를 빤히 쳐다보며 한마디 하더군요. 저거? 내 마누라랑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인데 나 저거 부동산에 내놓은 적 없는데 무작정 팔으라고? 낯술 냄새를 풍풍 풍기던 그 할배가 바로 계모의 새 남편이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사장님. 와이프분이랑 공동명이셨어요? 저 건물이 탐나서 그런데 저한테 꼭 좀 파실 수 없을까요? 언제 사신 거예요? 다행히 그 할배는 팔랑귀에 자기 과거 얘기하기 좋아하는 떠벌이었어요. 건물을 사게 된 경위와 그 계모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 살살 구슬리니 줄줄이 다 말하더군요. 남한테 발설해선 안 될 TMI까지 말이죠. 그 할배의 말에 너무 놀랐어요. 내 마누라는 지금 정신병원에 있지. 옛날에 젊었을 때야 미인이었지만 이제 늑다리라. 다른 젊은 여자들이 눈에 자꾸 들어오는데 당최 이혼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새 아들들이랑 짜고 그 옆에 애를 정신병원에 넣어버렸지. 곧 명의도 다 내 거로 가져올 심산이야. 내가 그 옆에 애랑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이 건물을 어떻게 공동명의로 하게 됐는지 말해줄까? 이거 완전히 대하 드라마로 제작해도 될 만큼 스펙타클한 이야기라고. 내 옆에 내가 미스 시절에 어느 부동산 부자인 유부남을 꼬셔서 정실 부인 자리를 꿰찬 거야. 원래 와이프는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었대나 뭐래나. 여튼 정실 부인으로 들어갔지만 몰래 나랑 계속 만나던 사이였거든. 당연히 그 아들들은 다 내 씨앗이었지 뭐. 아마 그 유부남은 끝까지 셋 다 자기 아들들인 줄 알면서 죽었을 거야. 아, 글쎄 딱 3년 후에 고맙게도 뺑소니 차량이 그 아재를 탁 치워줬지 뭐야. 우리 마누라가 원래 있던 딸내미 목까지 재산을 다 뺏어오고 귀찮던 딸을 내쫓아버렸다지 뭐야. 난 손 안 대고 코 풀었지 뭐. 그 집에 꽁으로 입성해서 유부남이 남긴 재산 다 나랑 공동명의로 하고 여지껏 떵떵거리며 잘 살았지. 근데 이제 한 20년 살다 보니 딴 여자 품이 그립더라고. 난 부자가 되었으니 술집만 가도 얼마나 인기가 좋은 줄 알아? 김 사장, 자네가 똑똑히 봤지? 내 인기? 그 노인네의 이야기 속 딸내미 인천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계모가 우리 집에 쳐들어와 우리 아빠의 아들이라며 낳은 새 아들들이 다 다른 남자의 아들이었다니. 저한텐 못되게 굴었지만 우리 아빠한텐 알랑방구를 끼며 애교질을 부리던 계모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구역질이 났어요. 그동안 믿기만 했던 아빠의 처지가 왠지 불쌍하더군요. 그러한 계모가 지금은 자기 가족들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감금돼 있다니 지팔자 지가 꾼 거라고 느껴졌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계모의 모든 걸 뺏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다시금 정신을 차리곤 계획을 재정비했어요. 그 건물을 팔 생각이 없다는 그 할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야 했죠. 우선 남편에게 다 털어놨어요.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의 대답은 제게 용기를 줬어요. 나한테 가진 건 돈과 당신뿐이야. 당신에게 그런 아픔과 분노가 있는 줄은 몰랐어. 허투루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강남 요지의 빌딩을 사드리겠다는 건데 아예 우리 법인 업종에 부동산 투자업을 추가로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뭐. 내가 뒤에서 든든히 도와줄게. 걱정 마. 천군만마 같은 남편의 지원 덕분에
전 계획을 차분히 실현해 나갔어요. 우선 계모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던 빌딩에 주위의 빌딩들을 하나씩 사모으기 시작했어요. 시세보다 높게 쳐준다고 하니 안 판다고 하는 건물주는 다행히 없었어요. 그때가 한창 부동산 불경기여서 그랬나 봐요. 그리고 난 후 계모 건물에 입점해 있는 상점들과 아주 비슷한 가게들로 채워 넣었죠. 점주들에겐 제가 사비를 들여 경영 컨설턴트까지 붙여주며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게 유도했죠. 마케팅까지 활발히 해주면서 말이죠. 그러자 몇 달 만에 계모의 낡은 건물에 입점해 있던 가게들은 줄폐업을 하게 되고 공실이 뻥뻥 나기 시작합니다. 맨날 낮술만 처먹으며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놀고 자빠져 있던 계모의 현 남편은 자기 명의로 전부 빼돌리려던 건물의 임차인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자 급하게 매물로 내놓더군요. 옳았구나 하고 저와 남편은 공동명의로 그 건물을 아주 헐값에 사들일 수 있었죠. 계모의 현 남편과 매매 계약을 하면서 슬쩍 물어봤어요. 계모가 현재 어느 정신병원에 있는지를요. 아내분은 언제까지 정신병원에 가둬둘 거예요? 정신도 멀쩡하다면서요. 그 옆에 내가 진짜로 미쳐서 이혼해 줄 때까지. 일단 이 매매 대금은 나랑 우리 새 아들들이랑 다 나눠 가져야지. 새 아드님들은 엄마 안 보고 싶대요? 내가 돈줄을 쥐고 있는 것 같으니 우리 아들들도 지엄마 찾지도 않아. 손수 지네들 손으로 지엄마를 정신병원에 모셔다 드렸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상속 한 푼도 안 주겠다고 했거든. 또 손 안 대고 코풍격이지 뭐. 계모가 악마인 줄 알았는데 더 악마는 따로 있었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런 얘기를 남인 우리한테 다 털어놓을 수 있는지. 아무리 술에 쪄든 알코올 중독자 할배라 할지라도 무서울 지경이었죠. 공인중개사로부터 듣자 하니 그 할배는 그 돈 갖고 술집 다니며 젊은 여자들이랑 희희낙낙하며 잘 살고 있다더군요. 그 아들들도 그에게 매매 대금을 나눠서 미국과 영국 등으로 이민을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시드머니가 바로 우리 아버지 재산이었다는 사실이 참 소름 끼치더라고요. 바보 같은 우리 아빠 어쩌자고 이런 족속들과 엮인 여인네를 선택했는지. 자, 이제 저의 마지막 미션이 남았어요. 남편과 함께 계모가 감금돼 있다던 정신병원으로 향했죠. 가슴이 두근두근 긴장되더군요. 그 여자를 만나면 바로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려고 했죠. 하지만 40kg도 안 나갈 것 같이 피골이 상접해서 눈이 퀭한 계모를 20년 만에 마주하니 진짜 젊었을 적 반반했던 외모의 계모가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날 알아보겠어요? 네가 여기 어쩐 일이야? 자식이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 아들들이 면회 온 줄 알았는데. 너 박수연 맞지? 내 전남편 외동딸 말이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해서 다 미친 건 아니군요. 당신 남편이 그 건물 나한테 팔고 그 돈으로 강남 유흥업소 돌아다니며 여자 끼고 밤새 술 처먹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셋은 미국과 영국으로 이민 가버린 건 알아요? 멍청한 노인네 같으니라고. 심지어 우리 아빠와 결혼할 때 낳은 그 아들들은 셋 다 우리 아빠 친자식이 아니라며? 당신은 우리 가정을 파탄낸 주범이야. 지금 정신병원에 갇혀서 불쌍한 척 하지 말어. 천벌을 받아도 싼 마귀 할멈 같으니라고. 내 아들들이 다 이민 가버렸다고? 진짜 날 이런 곳에 방치해두고 말이야? 내 아들들아,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참네. 그거 알아? 나도 우리 엄마 아빠의 귀한 자식이었어. 우리 고모의 귀한 조카이기도 했다고. 젊은 시절 그 반반한 쌍판떼기로 우리 아빠를 유혹해서 가정을 파탄낸 미친년아.
죽는 날까지 정신병원에 갇혀서 진짜 미쳐버려라. 기어코 침을 뱉고 나왔네요. 그 여자에게 사자우를 내뱉으니 옛날 생각에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거든요. 계모는 악독하게 굴었던 죄를 이제야 받고 있는 듯 했어요. 계모가 정신병원에서 진짜로 미치든지 제정신으로 죽을 때까지 갇혀있든지 내 알 바 아니었죠.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남편과 함께 차까지 기어 들어가서는 엉엉 울었네요. 그렇게라도 풀어내지 않으면 진짜 저까지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20년 동안 쌓아온 내한을 조금이나마 푼 느낌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의 도움이 컸죠. 그 후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 기적처럼 아기 천사가 찾아오더군요. 현재 만삭의 몸으로 글을 쓰고 있네요. 제 자식에게 꼭 해줘야겠다는 다짐을 한 건 바로 든든하고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어릴 적 제가 갖지 못했던 가족의 따뜻함, 든든함을 꼭 느끼게 해주고 싶네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은 모든 사람에게 신을 내릴 수 없으니 엄마라는 존재를 두게 했다고요. 엄마는 자식에게 신이자 우주이죠. 돈보다 가족의 사랑을 물려주고 싶은 요즘이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제 인생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털어놓으니 속이 다 후련하네요. 이 글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은 저 같은 불행한 경험들은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인생이 최고잖아요. 일상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